상원이 이르면 내일 오전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두고 최종 투표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앞으로 기업과 학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직원 노조 지도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부스터샷에 아직 보건당국의 정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부스터샷을 몰래 맞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 식당과 슈퍼마켓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15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최종 투표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원이 이르면 내일 오전에 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두고 최종 투표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이 어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의 최종 투표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총 68명의 상원 의원이 토론 종결에 찬성했고 29명이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이 절차 진행을 원하는 민주당 쪽에 가세했습니다.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의회 절차상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경우 최종 표결까지 30시간 동안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 종결 표결로부터 30시간이 지나는 시점은 내일인 10일 오전으로 상원은 이르면 이 타임라인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의회 초당적 상원 의원 그룹이 함께 마련한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은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연방 예산 지출이 핵심입니다. 여기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의 관심사인 도로와 교량, 철도, 전력망, 광통신 인터넷, 수송망 확대 및 현대화, 수도 인프라 등 분야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상원 민주당은 메디케어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자금 등이 포함된 3조 5천억 달러 규모 추가 인프라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 이후 하원에서 절차 진행을 주도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초당적 법안과 추가 3조 5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앞으로 기업과 학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FDA가 긴급 승인만 내린 상태라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말이 많지만 정식 승인이 내려지면 의무화 조치가 홍수처럼 쏟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6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식품의약국이 현재 긴급 사용만 승인된 코로나19 백신들을 완전히 승인한 뒤에는 미국 전역의 기업과 학교에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신속히 높이기 위한 임시 허가로 나중에 효과와 안전성이 재확인되면 정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지난 5월 7일 FDA에 백신에 대한 완전 승인을 요청한 상태고 모더나는 6월에 관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올해 말 완전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새로 개발된 백신이 FDA에 정식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FDA는 이달 중 화이자 백신을 공식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앞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각 대학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회사에서 일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DA의 완전 승인이 미국 내 기업과 학교, 단체들을 백신 의무화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의 백신 의무화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직원 노조 지도부가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기존 자발적 접종 정책에서 의무화를 지지하고 백신 접종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교직원 노조 2인자인 미국 교사연합의 랜디 윙가튼 회장은 어제 NBC 미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걱정스럽고 확산 상황이 우려된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윙가튼 회장은 지난주 플로리다와 미주리 등을 방문했다며 백신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접종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내린 자발적 접종 정책에서 기존 방침을 바꾸기 위해 이번 주 지도부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윈 같은 회장은 특히 통학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직원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가을학기 시작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 1, 2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열흘 전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2차 접종 당시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최대 건강보험사 클랄릿이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이 2차 접종 당시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받은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는 부스터샷을 맞은 뒤 며칠 동안 겪은 증상이 2차 접종 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나았다고 답했습니다. 31%는 부작용을 호소했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를 맞은 부위의 통증이었습니다.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0.4%였고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응답자는 1%로 집계됐습니다. 란 발리세르 클라리 최고 혁신 책임자는 응답자가 스스로 보고한 초기 결과이긴 하지만 2차 접종 때와 부작용을 비교할 수 있었다며 대부분의 경우 부작용은 2차 접종 때와 비슷하거나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흘 전부터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이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42만 명이 이미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두고 미국에서는 아직 보건당국의 정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스터샷을 몰래 맞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900명이 넘는 미국인이 백신을 3차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접종에 활용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각 2회,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을 하면 되지만 추가로 접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CDC가 취합한 이 자료는 자발적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3회 접종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스터샷 목적에서 추가 접종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당국이 부스터샷을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3차 접종자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접종 시작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데다 바이러스 우려감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26세의 여성 지나 웰치는 이미 접종을 마쳤지만 추가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천식과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접종 결정은 소셜미디어상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것은 미국의 넘쳐나는 백신 인여에다 느슨한 추적 시스템이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웰치는 첫 접종이라고 속이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현재 식품의약국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초기 접종자 등을 중심으로 부스터샷 계획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실내 활동보다는 야외 활동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문화적 변화가 한동안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조지 메이슨 대와 지난달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도 붐비는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7%는 대유행 이후에도 아플 때는 마스크를 쓰겠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66%는 대유행이 지난 뒤에도 더 자주 편안한 옷을 입을 것이고 73%는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대유행 이후에도 응답자의 66%는 가족이나 친구와 가상으로 어울릴 것이라고 대답했고 41%는 원격 진료 약속을 잡겠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문화적 변화가 지속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블랜든 하버드대 교수도 코로나19가 이런 방식으로 문화적 혁명을 불러오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한동안은 인파를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는 많은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학기에 등록한 유치부 학생 수가 20% 넘게 줄어들면서 일명 유치원 엑소더스가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스탠퍼드대와 함께 33개 주 7만 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학기에 등록한 유치부 학생 수가 20% 이상 줄어든 학교가 10,000개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과 2018년에는 4,000개가량의 학교가 이 정도의 유치원생 급감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수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유치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문자와 숫자 식별, 협동 등을 배우는 공립학교 내 기초과정인 만큼 많은 가정이 1학년이 아닌 유치부로 자녀가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선택해왔습니다. 정부 통계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지역 공립학교는 등록이 예상됐던 어린이 100만 명 이상을 놓쳤습니다. 특히 저학년에 이런 현상이 집중돼 유치부 어린이가 34만 명으로 가장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학생 수 감소율은 유치부가 9.3%로 가장 높았고 1에서 3학년 감소율은 각각 3.4%, 3%, 3.7%였습니다. 또 저소득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가구 평균 소득이 가장 적은 지역에서 유치원생 감소율은 13.6%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가 어린 학생들을 놓친 주 이유로는 원격 수업이 지목됐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전면 대면 학습을 하는 지역보다 등록 학생 감소율이 1.1%포인트 높았습니다. 미 전역 식당과 슈퍼마켓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처음으로 $15를 넘어섰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구인을 위해 급여 인상 등을 제공하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전체 근로자의 80% 비중이 시간당 $15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14년의 60%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비관리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5.83로 코로나19 이후 7.8% 상승했습니다. 이 중 접객업은 10.5%, 소매업은 9.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 비관리직 식당 종업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3.86였지만 지난 6월에는 10% 오른 $15.31로 급등했습니다. 슈퍼마켓 근로자들의 임금은 코로나19 이후 7% 인상돼 $15.04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육점과 수산시장, 타거 서비스, 청소 서비스, 노인 또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무용품 매장 등도 평균 시간당 임금이 $15를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가 재개되고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레스토랑과 소매업체 등에서 해고된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고용주들이 급여 인상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임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한 달 가까이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딕시는 어제까지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49만 에이커가량을 태웠습니다. 피해 규모로 주 역사상 두 번째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주 북동부에서 발생한 산불 딕시가 어제 오후 8시까지 48만 9,287에이커를 태우고 여태까지 캘리포니아주 산불 가운데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소실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딕시보다 큰 규모의 산불은 10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운 지난해 8월 산불뿐입니다. 딕시가 불태운 면적은 서울의 3배가 넘습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딕시는 주민 40%의 대피령이 내려진 플루머스 카운티 등 4개 카운티에 피해를 줬고 건물 100여 채를 파괴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21%에 그칩니다. 딕시가 발생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딕시를 비롯한 여러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날까지 총 87만 6,055에이커가 불타고 건물 1,062채가 파괴 또는 손상됐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15개 주에 대형 산불만 107개가 발생해 227만 2,800에이커가 불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대형 산불을 부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프로니타 굽타 노동담당 특별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더 나은 재건으로 한인 등 아시아계 미국인이 받게 될 혜택을, 에리카 모리츠구 백악관 아태계 연락 담당관은 한인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각한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이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사회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화된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위상을 반영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9년 연방 센서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1,034만여 명으로 2010년 1,172만 명보다 12%, 140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국별로는 멕시코가 475만 명으로 전체 불체자의 45.9%를 차지했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인도, 온두라스,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13만 8천여 명으로 12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불체자 규모는 2010년 20만 5천 명에서 32.6%, 6만 6,999명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통제했던 미국과의 국경을 약 17개월 만에 제한적으로 열고 미국인 방문객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고 3일 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3월 단순 관광을 포함한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는 데 양국이 합의한 지 약 17개월 만입니다. 반면 미국은 21일까지 캐나다로부터의 관광객 등 비필수적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역시 입국 제한 수위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린허스트 공립학교 인근에 사는 20대 한인 안모 씨의 집을 급습해 100건 이상의 아동 포르노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IT 업종에 종사하는 안 씨는 대략 110개에 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또는 외설 사진을 불법 거래를 통해 소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산하 사이버 수사팀의 온라인 관련 성범죄 집중 수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체포입니다. 검찰은 안 씨를 아동 포르노 유포 등 3건의 혐의로 카운티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2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40% 정도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3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